네, 김은호 교수님께서 너무 과찬의 말씀을 주셔서 부담스럽습니다만, 그 뇌전증 앓고 있는 아이들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그 발달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으면 좋겠고, 또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어, 자세하게 과학적인 부분들보다는 그냥 부모님들이 이러이러한 부분들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또 아이들 양육하면서 힘드신 와중에도 신경 써야 될 부분들도 또한 있으니 그런 부분들도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음. 일단 발달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신체적인 발달을 좀 말씀을 생각을 하실 거고, 또 인지적인 발달도 얘기를 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보통 책들을 보면 아이들이 뭐 예를 들어서 한 2개월 정도 되면 부모님 보고 웃고 그리고 3개월 못 가누고 4, 5개월 뒤집고 그리고 6개월 혼자 앉고 이제 뭐 한 10개월 정도 되면 엄마 아빠 말 하기 시작을 하고 12개월 정도 되면 이제 혼자 걷고 이런 운동 발달 이제 우선이 되는데 그 중에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운동 발달뿐 아니라 인지 발달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처음에 태어나서 소리나 빛에 대한 반응을 좀 보이고, 그다음에 2달 정도 됐을 때 이렇게 베네짓이라고 하는 아이가 웃으면서 혼자 꿈꿀 때도 잘 때도 웃기도 하고 또 눈 맞춤하면서 웃기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인지 발달이 같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인지 발달 또 정서적인 발달이 같이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주로 신체적인 발달보다는 인지 발달 관련해서 뇌신경 발달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발달이라고 하는 건 일정한 순서에 따라서 새로운 기능을 획득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신경 발달 기능은 학습, 그리고 우리가 삶에 있어서 새로운 생산적인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기본적인 뇌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영아기의 발달 분야 중에 이제 중요하게 보이는 부분들이 이제 운동 발달이긴 하죠. 큰 운동 발달, 아이가 뒤집고 못 가누고 뒤집고 그다음에 서고 걷고 하는 큰 운동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한 10개월, 7, 8개월부터 나타나는 혼자 앉아서 손으로 이제, 작은 물건들을 잡기 시작을 하고, 엄지, 검지 손가락 이용해서 물건을 잡는 그런, 소운동이 발달하기 시작을 하죠. 그런 움직임이 조금 결여가 되면 아이가 탐색 기능들이 좀 떨어져요. 그렇게 되면 손과 눈 기능들을 이용해서 탐색 기능을 하면서 더 여러 가지 자극에 대한 반응들을 하고 그런 반응들로 인해서 지능 발달이 이제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발달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제가 이게 조금 다른 영역에서 발달 과정을 이렇게 좀 도식화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시각적인 부분들, 눈으로 보고, 그다음에 귀로 청력적인 부분들, 청각적인 반응들, 자극이 들어오면 자극에 대한 반응들을 하겠죠, 아이가. 그거에 대한 대처를 하면서 어떤 스킬들을 익혀나가요. 기술들을 익혀나가고, 또 잘못하면 잘못된 대로, 또 잘했으면 또 잘한 대로, 또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아이의 운동 발달이 이제 촉진이 되고, 그것이 더 운동 발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운동, 그다음에 손으로 하는 운동들이 발달하게 되면 여러 가지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찾게 되고 탐색하게 되고 탐색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자극을 또 노출하게 되고 새로운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하면서 그런 영역들이 이제 점점 넓어지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커지면서 학습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하면서 이제 처음에 아이의 육아를 담당했던 부모님들과 이제 정서적인 발달이 유대감이 생기죠. 어, 기쁘면 기쁜 대로 또 슬프면 슬픈 대로 또 엄마의
또 아빠와의 애착 관계가 생기면서 이제 정서 발달이 같이 이루어져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아이의 이제 자아 형성이 조금 이제 발달이 됩니다. 그러면 아이가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하는 자발적인 부분들이 생기고 그런 자발적인 부분들이 생기면서 이제 예전에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그게 현상의 전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들 뭐가 이렇게 감춰지거나 덮여지거나 했을 때 그 감춰진 부분들도 아이들이 이해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른의 행동들을 이제 좀 따라하기 시작을 하죠. 뭐 전화 받으면 전화 받는 대로 또 음식 먹으면 음식 먹는 대로 그런 따라하는 게 생기고 또 가상놀이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아이가 운동, 언어 발달, 그리고 조금 지나면 이제 사회성이 발달하면서 또래를 형성하게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과정들에서 기본적으로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운동 영역이 발달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서 아이가 자발적인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그 대상들이 처음에는 자기 주변에 있던 물건들, 자기 주변에 있던 사람들, 가족들 이렇게 있다가 이제 친구 또래들에게 이제 대상이 확대가 됩니다. 처음에 발달을 할 때 중요한 부분이 이제 언어 발달이라고 생각이 돼요. 언어 발달은 처음에는 이제 듣는 언어가 생기죠. 소리에 대한 반응 보이고 듣는 언어가 생기고 그런 듣는 언어로 인해서 아이가 어떤 개념 형성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찾듯이 보이지 않는 영역에 대한 것도 이제 상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인지 발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정서 발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단순 일차 반응들, 좋으면 좋은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놀라면 놀라는 대로 이런 반응을 보이다가 이제는 조금 지나면 이제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거, 부러운 거, 그다음에 자기가 뭔가 성공을 했으면 성공한 거에 대한 자부심, 자신감 이런 부분들이 이제 2차 정서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발달 장애의 양상은 이제 운동, 언어, 인지, 정서, 사회성의 이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나서 뭐 지능장애나 이런 여러 가지 장애들이 초래가 됩니다. 제가 이제 발달 부분에서 말씀드리면서 이제 정서 부분들도 말씀드렸어요. 근데 아이들이 잘 발달하면서 운동 발달이나 언어 발달이나 그다음에 정서 발달이 잘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운동 발달 그다음에 언어 발달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정서 부분이 조금 더 도드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이가 어떤 표현은 하진 못하더라도 그런 정서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슬픈 것도 있고 또 놀라는 것도 있고 불안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언어 발달이나 운동 발달이나 이런 영역의 지적 발달에 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양육하면서 중요시 생각하는 부분들을 운동 발달에만 치중하지 말고 운동 발달, 그다음에 언어나 이런 정서 발달에도 영역 같이 아이의 그런 아픈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발달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뇌전증에서 발달에 미치는 영향들이 있는데요. 어, 뇌전증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거예요. 뭐, 뇌 기형이든 또 유전자 변이든 아니면 다른 동반된 질환들이 있으면서 같이 뇌전증이 왔던 그런 원인들로 인해서 발달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그 같은 영역이긴 하지만 이제 뇌파의 이상 여부에 따라서 그러니까 경련은 심하지는 않은데 기본 뇌파가 많이 이제 좋지 않은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런 좋지 않을 때 발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존 질환들 뭐 우울증이라든지 어떤 불안함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주의력 결핍 장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또 신체적인 공존 질환들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 가지 복합 질환, 그 질환들을 같이 갖고 있으면서 뭐 심장 쪽이나 아니면 근골격계나
아니면 소화기 쪽에 문제가 있으면서 그런 부분들이 발달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뇌전증 진단 이후에 쓰게 되는 여러 가지 약물 치료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그 약물이 갖고 있는 특성들이 있는데 그런 일부 약물들 중에서도 특히 더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약물들도 일부 있기 때문에 이런 약물들을 사용 여부 또 경련이 얼마나 자주 있는지 또 한 번 발생했을 때 얼마나 오랫동안 경련이 지속되는지에 따라서도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발달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유전적이든 환경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결정이 되긴 하지만, 유전증의 그 병적 원인에 따라서도 직접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이른 연령에 뇌전증이 발병을 했다든지, 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련 자체가 빈번하다든지, 한번 경련 발생했을 때 수십 분 이상 지속이 된다든지, 발작 간기, 발작 없을 때의 이상 뇌파 여부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인지 기능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약물도 진정 효과도 있어서 진정 자체가 하루 종일 집중할 수 없고 또 수면이 졸려하면서 많이 어, 진정 효과가 큰 약물들이 있어서 그런 약물들로 인하여 주입 조정이 잘 안 되거나 아니면 이제 정신운동 속도가 좀 떨어진다든지 기억이나 학업에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 조절되지 않는 경련 자체가 조절되지 않거나 오래 지속되는 경련을 하게 되면 뇌 세포의 신경망들에 이제 변화들이 좀 초래가 돼서 그 변화된 신경망대 때문에 인지 기능에 좀 영향을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뇌전증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뇌 발달이 이제 막 발달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취약 시기들이 있는데 그 취약 시기에 경련이 생겨서 아이한테 치명적인 어떤 지능 발달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국소 뇌전증인 경우에도 예를 들면 전두엽 뇌전증인 경우에 아이 주의 집중에 좀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측두엽 뇌전증인 경우에 기억 학습 장애가 초래가 된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인지 기능 전체적으로 다 인지 기능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특정 인지 능력의 특정 영역에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수행 속도가 좀 저하된다든지 아니면 시공간 기억이 저하된다든지 어떤 어, 행동을 할 때 계획하고 또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능력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만 유독 떨어질 수 있다든지 하는 등등 일부 영역만 더 떨어질 수 있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지 그렇지 않고 일부 특정 영역이 떨어지는지에 대한 평가를 수행을 해서 그런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 또 어느 영역이 떨어져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검사로 이런 부분들을 다 알기는 좀 어렵고요. 어, 보통 발달 평가해서 아이가 운동 영역이든 언어 영역이든 사회성이든 이런 부분들을 평가할 수도 있고 아이가 언어 발달이 좀 더 잘 이루어지고 또 어느 정도 협조가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언어 기능들을 좀 더 평가하기 위해서 지능 검사나 아니면 투사 검사나 사회성 적응 기질 검사 같은 것들을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이의 인지 발달을 다 볼 수도 있지만 특정 영역, 언어나 아니면 자폐 성향을 따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그 임상 심리 검사자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직접 평가하는 것 방법이긴 한데 그것 말고 이제 부모님들 통해서 또 아이들 스스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평가 척도들을 이용해서 아이의 행동이나 아니면 정서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아이 상태에 맞춰서 종합해가지고 여러 가지 조합을 해서 인지발달 심리평가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언제 하느냐?
발달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뭐 유전적 원인을 발견했을 경우 또 유전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다른 병적 요인들이 있어서 아이가 결국에는 인지 발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크다라고 하면 그 발달이 장애가 생기기 전에 이런 인지 심리 평가를 수행을 해서 미리 어떤 조처를 취할 수도 있을 거고요. 일부 뇌전증인 경우에는 진단 초기에 발달 심리 평가를 해서 아이 지금 인지 발달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또 치료하고 나서 아이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내지는 치료하면서 격려는 좋아졌지만 아이의 인지 발달은 그렇게 많이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치료하고 나서 나중에 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치료하거나 뇌전증 관리하는 중에 아이의 인지 기능이 좀 저하된 거가 의심될 때 수행할 수 있을 거고요. 최근에는 정부 기관에서 여러 가지 발달 재활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런 도움을 받고자 장애 진단이나 치료를 받고자 할 때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어,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인지 발달 평가를 해서 아이가 어떤 영역에 조금 도움이 필요하다 했을 때 이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 도움을 치료를 받을 때 이제 부모님들이 집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주셔야 치료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치료는 전문가들이 보통 시작을 하긴 하겠지만 치료 병원에서 치료하는 시간이 이렇게 길지는 않기 때문에 집에서 같이 부모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야 되는데 부모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 아이만 우리 아이만을 바라보고 아이를 위해서 치료를 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다른 아이랑 비교하지 않고 우리 아이가 지금 예를 들어서 뭐 5살인데 5살 또래는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우리 아이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고 우리 아이한테 우리 아이의 지금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얼마나 잘 끌어낼 수 있을런지 거기에 좀 초점을 두고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음, 치료 과정 자체가 좀 지난한 과정일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또 끈기 있게 시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거가 때로는 치료하면서 부모님들이 좀 지치실 수도 있고 또 결과가 빨리 좋아지는 모습을 빨리 볼 수 없기 때문에 좌절되는 모습도 종종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내가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해줬을 때 아이가 그렇지 않을 때보다는 훨씬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깊이 마음에 두고 치료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아이의 그 정서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정서 부분들을 고려해서 부모님들이 같이 협력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치료는, 음, 아빠나 또 엄마나 또 내지는 할머님만 하실 수 있는 게 아니고, 가족들이 같이 협력해서 해줘야 되고, 협력해서 했을 때 거기에서 그 같이 오는 가족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아이도 같이 그런 가족애를 느끼면서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발달은 뭐 언어 발달이든 운동 발달이든 그거는 더딜지는 몰라도 아이의 정서 발달 부분에서는 훨씬 더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또 어렵지만 부모님이 서로 협력해 가면서 같이 아이를 좋게 해주는 방향으로 또 이전에는 부모님들이 조금 더 힘들고 어려우셨을지 몰라도 이제부터라도 부모님들이 조금 다시 마음을 다잡아서 서로 협력하면서 치료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 가정이 좀 안정되어야 아이의 치료나 또 아이가
좋아질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치료를 받으러 다니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여러 가지 발달센터나 뭐 병의원 내지는 이제 공립기관에서 수행하는 이제 치료 기관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치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약 같은 경우에는 그 약이 갖고 있는 특성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누가 처방을 하던 그 약의 효과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걸 이제 뭐 선택하는 과정은 그건 이제 그 선생님의 전문성에 따르긴 해서 다르긴 하겠지만 이런 발달 재활 치료는 사실은 치료자의 경험이나 치료자의 능력이 아이의 어, 능력을 더 훨씬 더 많이 끌어올리는데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치료사 선생님 선택하는 거, 그다음에 치료센터 선택하는 거에는 조금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그거를 다 알 수는 없겠죠. 근데 알 수는 없는데, 부모님들한테 제가 그거를 확인하는 방법 하나 정도는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뭐냐면, 치료사 선생님들이 부모님들한테 어떤 피드백을 주느냐. 우리가 이 기관에서 어떤 치료를 했고, 어떤 치료를 하고 있고, 어떻게 할 건데, 아이 집에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어, 같이 할 수 있는 부모님이랑 같이 치료에 참여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충분히 부모님들하고 같이 공유하는 분들이라면 믿을 만하지 않을까. 물론 경험이 조금 부족해서 스킬은 부족할지 몰라도 태도 자체는 그 정도의 태도면 그 선생님한테는 믿고 맡길 수 있겠다라는 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치료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다양하게 있느냐. 요즘에 이제 국공립 기관들에서 보면 치료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국공립에서 하다 보니까 뭐 수익성이나 이런 것들이 뭐 크게 그런 걸 따지고 하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치료 프로그램도 많고 또 거기에 같이 관여하는 치료자 선생님들도 많아서 그런 기관을 이용하면 좋겠는데 문제는 어, 공급은 적은데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이제 나한테 오는 기회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도 몇 달 걸려, 심하면 뭐 1년도 걸려, 뭐 이런 기관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기관에 대기해놓고 또 다른 기관, 사설기관, 주변에 가까운 기관들 같이 활용하면서 치료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치료 영역을 보면 이제 운동 재활이 있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보통은 이제 재활의학과 또 재활치료센터에서 보통은 이루어질 거고, 물론 그곳에서 무슨 작업 치료를 한다든지 아니면 놀이 치료를 한다든지 하면서 사회성 발달하는데 언어 발달하는데 도움을 주는 치료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기관 말고도 이제 언어만 주로 집중 치료하는 곳이 있을 거고 요즘에 뭐 감통 치료다, 놀이 치료다 뭐 이렇게는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치료자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 다르고 그다음에 일부 치료 프로그램 또 이 치료사인 경우에는 국가공인이 아니고 또 어느 일정 기간 교육받아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짧게 사설기관 같은 데서 교육하고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분들의 역량이 어떤지가 이렇게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치료 받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선생님들하고 얼마나 이렇게 많이 공유할 수 있느냐, 그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한테 또 우리 보호자들한테 부모들한테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느냐를 초점을 맞춰서 선택하고 치료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조금 지나서 요거는 이제 조금 큰 아이들 대상인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안 되거나 이제 돌 정도가 됐는데 뭐 운동 발달이든 언어 발달이든 어느 정도 되지 않아서 치료하는 아이들은 이제 이 기초 인지 능력 단계는 아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 제어를 하거나 또 작업 제어를 하면서 언어 제어를 하면서 그런 기본 능력들은 이제 치료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초 인지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거는 좀 지난 아이들. 그래서 어느 정도 말을 하면서 또 어느 정도 손 동작을 하는 정도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더 커지면 기본 생활도 해야 되고 기본 학습도 해야 되는데 그런 학습을 하기 전에 학습을 받아들일 정도의 인지 능력, 그걸 이제 기초 인지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기초 인지 능력 발달하지 않으면 기초학습 획득이 어렵고요. 기초학습이 어려우면 일상생활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에 기본적으로 본인이 대처해야 되는 대처 능력, 그다음에 또 본인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행동의 결과가 어떻게 초래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예측하기도 힘들어서 생활에 조금 지장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초 인지 능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좀 인지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집에서도 충분히 아이랑 놀아주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초 인지 능력 이 부분들을 좀 중요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감각, 지각, 주의력, 또 기억, 정보 처리 과정 등의 능력들이 포함되고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 그런 걸 통해서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이 연령에 맞춰서 어떤 놀이나 도구를 선택하지 마시고 지금 아이가 할 수 있는 수준에 맞춰서 그런 부분들을 선택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짧더라도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동안 한 가지 과제씩 수행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뇌전증 앓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 뭐 경련도 많지 않고 잘 치료도 잘 되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 경련도 여러 가지 치료함에도 불구하고 경련도 아직 반복되고 있어서 또 발달도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아이가 주의 집중력도 좀 부족해서 산만해지고 이런 부분 그런 부분들을 보이고 있는 아이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일수록 아이가 주의 집중을 잘 하게 하려면 이것도 약간의 습관처럼 훈련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아이가 할 수 있는 시간 동안 예를 들어서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 동안 그 아이를 뭐 책을 읽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림을 그리게 한다든지 이런 작업을 할 때조차도 아이에게 방해를 주면 안 돼요. 아이한테 이것저것 시키거나 말을 시키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시각적인 자극이나 청각적인 자극들이 아이가 그동안에 뭔가 하는 것들을 방해받지 않도록 그 시간만큼은 좀 지켜주시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아이랑 같이 그림 그리는 놀이를 한다라고 하면 이거를 그냥 놀이하는 수도 있지만 아이가 지금은 그런 그림놀이나 그림 그리는 것조차도 힘들어하는 아이인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일종의 학습되는 훈련이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 한 5분, 10분 동안은 그냥 그것만 할 수 있게끔 주변에 정리하고 시각적인 자극들을 뺏기면 안 되니까 주변 정리하고 그다음에 뭐 전화 벨 소리 안 들리게 하고 그래서 주의가 뺏기지 않도록 그런 거는 좀 지켜주시고 그 시간 동안에는 그냥 한 가지 과제씩만 때로는 이거 하다가 아 맞아 이거 생각났지 또 이런 거 하고 엄마가 이런 거 하고 이렇게 하면 아이도 그거에 맞춰서 또 산만해질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한 가지 과제씩만 할 수 있는 연습을 꾸준하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제 산만함이 조금 많은 아이들일수록 아이한테 뭔가 지시하거나 할 때 간단하고 명료하게.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일곱, 여덟 살 정도 된 아이라고 치면, 이제 우리가 어디 외출한다라고 하면 그 아이한테, 이제 우리 밖에 나갈 거니까, 뭐, 양치하고, 세수하고, 옷 입고 나가자. 이렇게 하면 그거를 다 기억해서 못하는 경우들도 일부 있으니까 그렇게 말고 이제 우리 치카치카 하자. 다 했니? 그러면 잘했네. 그리고 우리 또 얼굴 씻을까? 세수할까? 그리고 세수하고. 그리고 다 하고 나면 이제 옷 입고 나가자. 그리고 옷 입고 나가고. 그런 식으로 하나씩만 해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음, 뭐 그림을 그리건 아니면 뭐 블럭 쌓기 놀이를 하던 이런 거 할 때도 아이가 관심 있는 부분이 있고 관심 없어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심한 경우에는 관심 없는 거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하려고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부분, 그리고 뭐 관심 있어 하는 주제, 이런 부분들을 우선은 그냥 그거 가지고, 근데 그런 영역에서 조금 넓히는 거죠. 아이가 뭐 예를 들어서 피카츄를 좋아한다? 그럼 피카츄가 나오는 뭐 그림책, 피카츄가 나오는 블럭, 피카츄가 있는 뭐 그림, 숨은 그림 찾기, 뭐 이런 거라면 그렇게 시작을 하고 이제 비슷한 인형들이 있는 등장하는 그런 그림책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런 걸 선택을 해서 조금씩 조금씩 넓혀가는 형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반복해야 돼요. 아이한테 한 번 가르쳐 줬다고 한 번에 그걸 탁 습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거나 그렇게 못할 수 있고요. 처음에는 잘했는데 그 다음 날은 또 잘 못할 수도 있고 또 했는지 안 했는지도 또 모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복했을 때 아이가 그거를 계속 꾸준하게 잘할 수 있다면 까지는 계속 꾸준하게 반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조금씩 시간 내서 꾸준하게 뭐 그림 그리기 또 블럭 쌓기 아니면 뭐 선 그리기 이런 등등도 꾸준하게 조금씩 조금씩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시간 개념.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꾸준하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5분, 뭐 10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심지어는 5분, 10분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한테 우리 이거 하자 그러면 그 아이는 언제까지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벌써부터 하고 싶지 않아 하거나 아니면 조금만 뭐 쭉 지났는데 한 2, 3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엄마랑 또 아빠랑 같이 하려면 5분, 그다음에 10분 이런 개념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아서 5분이면 만약에 5분 그러면 늘 5분간의 아이한테 시간을 주는 거죠. 뭐 5분 있다가 밥 먹을 거야. 5분 있다가 뭐 밖에 나갈 거야. 5분 동안 우리 이거 놀 거야. 그러면 계속 5분이라는 시간을 두면서 아이에게 5분의 시간이 대략 어느 정도 시간인지 어느 정도 그 시계를 보지 않더라도 감이 올 수 있게끔 그렇게 익혀주시면 어떨까. 그러면 어떤 과제를 할 때도 5분 정도 동안 우리가 요거 하자. 그리고 잠깐 쉬자. 그러면 대략의 5분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올 테니까요. 근데 이제 그러기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겠죠. 왜 그러냐면 이제 조금 큰 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시계를 보거나 숫자를 익힐 수 있는 아이들한테 이제 부모님들이 보통 시계를 가르치면서 우리가 5분 동안 할 거야, 10분 동안 할 거야 그러면 뭔가 수행을 하다가 시계를 보는 거죠. 그러면 그것 자체가 아이가 주의 집중하는 데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시간을 보지 않는 방향으로 그래서 심리적으로 대략 5분에 10분 또 10분에서 뭐 20분 그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거를 참을 수 있는지 그런 거를 키우게 하려면 시간 개념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공간 능력 키우기인데 이거는 어,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이제 문자가 글자가 되어 있는 거, 그다음에 숫자가 되어 있는 거, 숫자가 를 보려면
그런 부분, 그 문자로 되어 있는 것들이 글자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기억이면 이렇게 꺾어진 부분들이 인지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공간을 감각을 익히게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슨 퍼즐 놀이, 그림 놀이, 그림 그리기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가 어렸을 때 처음에 시작할 때 연필을 손에 쥐어주면 막 낙서를 하죠. 낙서를 하다가 어느 날 보면 선을 긋기 시작을 하고요. 어느 날 보면 이제 뭐 동그라미를 그리기 시작을 해요. 근데 처음에는 동그라미가 시작점과 끝점이 맞물려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조금 지나서 발달이 되면 그런 것들이 이제 맞물려지듯이 처음부터 그런 시공간 개념 또 봐도 이게 무슨 형태인지가 처음에는 들어오지 않을 수 있을런지 몰라도 연습을 하면 그런 부분들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좋아지게 하는 부분이 이제 뒤에 예시를 좀 드릴 건데, 선 그림 그리는 거, 그림 따라보고 그리는 거, 그 다음에 뭐 퍼즐 맞추는 거, 블럭 쌓기, 블럭 놀이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이의 연령이나 또 아이의 능력에 맞춰서 어떤 거를 할 건지를 좀 맞추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주의력 향상시키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주의력 그러면 이제 눈으로 보면서 주의하는 게 있고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수업을 하시는데 선생님을 보면서 또 책을 보면서 주의 집중하는 것이 있고 지금 저처럼 얘기를 하는데 제 목소리가 조금 이렇게 단조로워서 약간 졸립잖아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는 거, 귀로 들으면서 집중할 수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키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주의력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으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그거를 내 걸로 만들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운전하면서 라디오를 틀어놓으면 그냥 운전에 보통 집중하게 되니까요. 집중하면서 나오는 그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이든 아니면 뭐 뉴스를 하면 앵커의 그 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오진 않죠. 그냥 너무 흘러가요. 흘러가다가 중간에 내가 나한테 하나 꽂히는 것들이 있죠. 근데 그거는 주의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안 됩니다. 안 돼요. 마찬가지로 아이가 책을 읽겠는데 그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고 듣긴 듣는데 무슨 말인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주의력을 좀 집중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모색을 해야 돼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분이든 10분이든 딱 그 시간만큼은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조금 잘 되면 그게 10분이 20분 되고 20분이 30분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방법들을 계속 수행해서 아이가 주의력을 좀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기억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봤는데 조금 지나니까 뭘 봤는지 기억이 안 나요. 들었는데 조금 지나니까 뭘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정보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내가 집중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요. 내가 그거가 뭔지 잘 몰라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공간 능력이 안 되면 봐도 이게 뭐가 뭔지 모르니까 안 들어와요. 우리도 왜 어려운 책을 읽으면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읽어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단어 뜻을 알아야 그 내용을 이해하듯이 그런 기본적인 부분들이 해결이 되어야 기억도 되고 기억이 되면서 그것이 후에 또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학습을 할 때 그것이 밑바탕이 돼서 또 다른 정보가 쌓이고 그 정보가 쌓인 정보가 더 확장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조금 지나서 읽기, 쓰기를 하면서 조금 더 확장이 되고 이제 뭐 학교 다니면서 교육을 받는다고 하면 이런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그런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예시 몇 가지를 이제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
언어적 응대는 어릴 때부터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말귀를 알아듣는 시기가 보통 한 7, 8개월 정도부터는 조금씩 이제 반응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한 9개월, 10개월 정도 되면 이제 정상적으로 잘 발달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면 9개월, 10개월 정도 되면 아이는 부정적인 반응들을, 말에 대한 반응들을 좀 합니다. 아이가 탐색을 한다 그랬잖아요. 이제 기고 걷고 하면서 이 여러 가지 물건들을 잡고 입에 넣기도 하고 막 이러려고 하는데 위험한 물건들이 있죠. 삼켜서는 안 될 물건들. 그러면 아이한테 안 돼! 그러면서 갑자기 아이한테 달려들거나 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안 돼! 라고 하는 큰 소리로 놀랄 수도 있지만 하지 마, 안 돼라고 해도 아이는 한번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런 반응들을 보이게 돼요. 근데 이제 발달이 진행이 좀 느리거나 발달이 좀 잘 안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아이한테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에 대해서 내가 아이가 말로 표현했던 것처럼 언어적으로 응대를 해주는 거예요. 아이가 손가락으로 원하는 거를 가리켜서 본인한테 달라고 했을 때, 뭐, 물 마시고 싶으면 물 하는 쪽으로 엄마를 손을 가리키게 하거나 아니면 엄마 손을 이끌어서 그곳으로 가게 해서, 물을 달라고 한다든지 그런 표현을 할 때, 아, 우리 누구누구가 물 마시고 싶었구나. 엄마가 물 따라서 줄게. 물 마시자. 이런 식의 반응들. 그 다음에 뭐 물건을 갖고 싶으면, 뭐, 뭐, 흰 곰인형 줄까? 여기 흰 곰인형이 있는데, 아, 흰 곰인형 갖고 싶었구나. 그리고 주는 방법. 그리고 어느 때는 흰 곰인형을 갖고 싶어서 손가락 가리켰는데, 짐짓 못 들은 것처럼 못 알아들은 것처럼 아 누런 강아지 인형 갖고 싶었네 여기 있어라고 했을 때의 아이의 반응 아이가 그러면 아니라고 표현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아니라고 하는 표현에 따라서 아 그러면 아 누런 강아지 인형이 아니었어 그 흰 곰인형이었어 그럼 그흰 곰인형 갖다 줄게 이렇게 하면서 주는 반응들 그런 언어적 응대를 해주는 거가 이제 아이는 비록 그 말을 표현하거나 뭐 말을 하진 않더라도 일단 상호작용, 의사소통이 가능해지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말을 표현을 하면서 이 인형 자체가 흰색 또 곰인형이라고 하는 매칭 자체가 되거든요. 그러면 아이가 조금 더 발달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런 곰인형 또 흰색이라고 하는 매칭된 거를 아이가 습득을 해서 어느 날 말을 표현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어적인 응대가 필요하다. 그냥 말 한마디 없이 건네주는 것보다 그거는 이제 돌 무렵, 그다음에 이제 언어가 막 발달하기 시작을 할 무렵에서도 아이한테 적용할 수 있을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조금 더 자라서 좀 큰 아이들, 그래서 그림 그리고 뭐 색연필을 쥐어줬더니 그런 걸로 낙서하거나 할 수 있는 나이가 되고 또 조금 나이는 더 됐지만 그런 능력이 좀 잘 안 되는 경우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공간 능력을 좀 키우기 위해서는 선이나 점 따라 그리기. 그러니까 이제 뭐 그 공부책이나 뭐 그림책이나 이렇게 보면 그림이 이렇게 흐릿하게 그림 그려져 있는 선이 그려져 있는 거나 아니면 점 따라서 있는 거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숫자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숫자 따라가서 내가 그림을 그리다 보면 어떤 형태가 만들어지는 그런 놀이북도 있고요. 그런 거는 내가 시선 집중, 주의력을 조금 키우는 데도 도움되고, 그 다음에 선이나 점 따라 그리는 거는 내가 작은 운동, 미세 운동, 손의 움직임, 이런 거를 컨트롤하는 것도 훈련이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 시각으로 따라가는 글자를 쓰기 위한 준비 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도형 그리기, 도형 동그라미, 네모, 세모 이런 것도 뭐
조금 발달에 문제가 없는 아이는 좀 쉬울런지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것조차도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꾸준하게 따라 그리기 해서 시각적인 능력, 또 시공간 감각, 그다음에 입체 능력, 뭐 그림이 겹쳐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앞뒤 그런 입체감을 갖게 하려면 이런 도형 그리기들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림 보고 따라 그리기인데 이제 간단한 도형 아까도 뭐 피카츄 설명드렸지만 뭐 그런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캐릭터를 좋아한다라고 하면 그런 캐릭터가 조금 간단하게 되어 있는 그림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 잘한다라고 하면 그거보다 조금 더 복잡한 그림, 캐릭터, 내지는 색깔이 조금 각각 다르게 되어 있는 것들. 그래서 그런 색칠하기도 사실은 그 마진을 따라서 선을 따라서 색을 예쁘게 칠하는 거, 그걸 컨트롤하는 거가 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조차도 계속 꾸준하게 연습하는 것들이 아이의 시공간 감각을 증대시키는데 또 하나는 시각 주의력 늘리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청각적인 주의력을 키우는 거는 엄마가 책을 읽어주는 게 좀 도움이 되는데요. 엄마 아빠가 책을 읽어주면서 아이한테 듣게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아이의 지금 상태가 어느 정도 일런지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아이가 만약에 조금 더 어려서라고 하면 아이를 마주보게 하고 그림책을 아이를 보게 하고 그림을 보면서 아빠가 그림에 대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아이는 그림책을 보면서 때로는 엄마 아빠의 얼굴 표정, 입 모양을 보면서 말소리가 어디서 나오는지 보면서 또 입모양 보면서 아이 듣는 그 주의력을 좀 증대시킬 수 있을 거고 조금 큰 아이들 이제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거나 이렇게 하는 아이들한테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책을 읽게 해주고 어, 그 바로 전에 나왔던 등장인물의 대사나 간단한 대사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전에 누가 A가 뭐라고 했더라? 엄마가 짐짓 궁금한 것처럼 아이한테 질문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만약에 잘 듣지 않고 있었다면 무슨 말인지 모를 거고, 잘 듣고 있었다면 때로는 기억이 잘 안 돼서 그거를 다시 말할 수는 없을런지 몰라도 잘 듣고 있다면 아빠가 물어봤을 때 아이가 대답을 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청각 주의력을 늘리는 데도 도움이 되고, 이제 들은 거를 기억했다가 다시 말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방법이니까 조금 큰 아이들한테는 그런 방법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퍼즐 놀이, 뭐 비슷한 그림 짝 맞추기, 뭐 숨은 그림 찾기, 뭐 어떤 규칙 찾기, 순서 맞추기. 규칙 찾기는 뭐 바둑놀이 같은 거 해도 괜찮아요. 뭐 오목두기나 바둑놀이. 그래서 어떤 격자에 그런 규칙을 가지고 뭐 하나 건너뛰고 바둑 돌을 놓는 거, 이런 규칙 놀이 해도 괜찮고, 그다음에 이제 뭐 레고놀이나 모형 만들기 해서 소운동 능력 키우는 거, 그리고 시공간 감각 늘리는 거, 그래서 입체감을 아이가 갖게 하는 거,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을 거고, 이게 놀이도 될 수 있지만 아이의 이런 기초 인지 능력을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일부 말씀드리긴 했는데, 어, 그 아이가 주의력이 좀 부족하거나 하는 아이들이 책을 눈으로만 읽으면 때로는 중간에 내용들을 빼먹고 읽을 때도 있고요. 다른 말로 대체해서 읽을 때도 있고, 그리고 그러면 내용 파악이 전체적으로 잘 안 돼요.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고학년인데 아이가 책을 눈으로만 읽는다라고 하면 아이가 그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이하고
어떻게 해보냐면 아이랑 동일한 책을 같이 부모님이랑 같이 대하고 동일한 책을 갖고 한 권씩 갖고 아이로 하여금 읽게 하는 거예요. 소리 내면서 읽게. 그래서 내가 보고 있는 내용하고 아이가 소리 내서 읽는 내용하고 같은지 확인하는 방법이 하나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빼먹지 않고 읽는지. 예. 그리고 다 읽고 나서 만약에 빼먹지 않고 다 읽었다 그러면 빼먹지 않고 다 읽은 상태에서 아이한테 그런 거를 설명을 좀 하게 하는 거죠. 독서평 같은 거죠. 뭐 등장인물에 대해서 줄거리를 얘기를 해도 되고 아니면 이제 독후감 같은 걸로 독후감 같이 얘기를 해도 되고 내지는 이입해서 나라면 어떻게 했었을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기억 좋게 해주는 부분들, 동요나 동시 소리내서 읽고 기억해서 말하기. 그냥 동시나 동요, 하고 친숙한, 그리고 어렵지 않은 용어로 되어 있는 동시나 동요를 반복해서 읽고 기억했다가 또 되뇌이는 그런 방법도 이제 기억력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 네. 그림 보고 시각 기억력은 그림을 아까 이제 보고 따라 그리는 걸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림 보고 덮어놓고 그 그림을 바로 기억해서 그리는 거. 때로는 보고 따라 그리는 건 잘하는데 보고 덮어놓으면 그것이 머리에 남지 않아서 따로 그릴 수가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간단한 그림을 보고 덮어놓고 바로 그리기. 그런 것들이 잘 된다면 조금 더 복잡한 그림 보고 덮어놓고 그리기. 더 잘 된다 그러면 덮어놓다가 다른 거 하다가 한 10분 있다가 조금 전에 10분 전에 봤던 거 그리기.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고 기억해서 그리는 거, 그래서 시각 기억력, 또 시각 주의 집중력,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듣고 기억했다가 말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청각 기억력, 이런 것들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제한된 시간 내에 뭐 10분 내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속도가 느려서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중고등학교 올라가거나 뭐 초등학교라도 시험을 보면 늘 시간이 부족해서 제대로 못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제 빨리빨리는 아니지만 제한된 시간에 그런 것들을 마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런 거를 집에서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이가 그냥 시간 제한 없으면 그냥 천천히 해서 잘할 수 있는데 시간 제한만 두면 잘 안 되는 경우, 속도가 느려서 잘 안 되는 경우, 그럴 때는 시간을 아이가 힘들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아이한테 그 과제를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시간 안에 마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게 좀 잘 되면 그거를 시간을 조금 더 당겨서 조금 타이트하게 만들어 놓고 하는 거를 연습을 하면 아이가 그런 속도들이 조금 더 늘 거고 그리고 이제 불안해서 시험 볼 때 왜 우리 좀 걱정스럽고 불안해서 자꾸 뭐 빨리빨리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훈련하는데도 조금 도움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 거고, 드렸는데, 이제 처음에 일반적인 발달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뇌전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발달 장애, 그리고 발달 장애에 주는 영향, 그리고 그런 장애가 생겼을 때 치료 방향은 집에서 같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전문적인 치료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짧게만 하고 넘어갔는데 그 부분들은 이제 어, 치료 재활 서비스 받는 곳에서 전문가 선생님들이랑 같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고 오늘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가정에서 같이 하실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예시도 말씀드리고 했지만 지금 우리 아이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얼마큼인지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꾸준하게 우리 아이를 이렇게 도와주고 사실은 도와주기도 하지만 같이 놀아주는 것도 있는 거니까 그런 놀아주는 거에 있어서 아이가 같이 얼마나 좋아질 수 있는지 또 그렇게 계속 꾸준하게 하다 보면 아이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아질 거고 잠재되어 있는 능력들을 조금 더 끌어낼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시간 내에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들이 못한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만 좀 추가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발달 지연이 좀 있어서 어, 여러 가지 가정에서 양육하실 때 좀 힘들어 하시겠지만 그 디지털 기기 노출을 조금 최소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뭐 요즘에는 부모님들이 다 스마트폰, 그다음에 태블릿 PC, 집에 뭐 컴퓨터 다 있기 때문에 아이도 그런 부분에 대해 그런 기기에 대해서 이제 노출이 많을 거고 아이들이 그러다 보면 그냥 흥미 위주로 그런 영상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그 노출된 것 때문에 집중력이 조금 잘 안 되는 악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있고 학습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별로 없고 그냥 흥미 위주로 그런 부분들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지 정보를 거기서 얻거나 내가 발달에 더 도움이 될 만한 어떤 행동들을 취하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발달 장애가 있는 아이일수록 디지털 기기 노출은 좀 최소했으면 좋겠다. 가능하면 힘드시겠지만 가능하면 아이랑 부대끼면서 뭐 신체적으로도 같이 놀아주시는 거, 그다음에 아까 뭐 예시로 몇 가지 말씀드렸지만 무슨 퍼즐, 블럭 놀이 뭐 이런 거 포함해서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운동 영역이 발달이 되어야 탐색 기능들도 좋아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큰 기능들 뭐 조금 덩치가 있다 그러면 엄마 아빠랑 씨름하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그런 큰 기능들이 큰 운동 능력들이 좋아지면 아이가 더 걸어 다니고 더 많은 활동들을 할 거고 소운동 동작들도 좋아지면 그거에 따라서 아이의 활동 범위들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발달할 수 있는 찬스들이 더 기회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기기 노출을 최소화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아이들이 이제 뇌전증 앓고 여러 가지 이제 질환을 같이 갖고 있다 보니까 이제 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이 잘 이루어져야 낮에 주간 동안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잘 수행을 할 수 있을 뿐더러 어, 수면 자체가 우리 몸 신체 생리적인 부분들이 야간에 수면을 해야 되고 낮에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밤에 수면이 좀 잘 이루어져야 돼요. 물론 여러 동반 질환이나 약물도 쓰고 있고 경련도 많고 하기 때문에 깊은 숙면을 취하기가 어려운 아이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일수록 뭐 야간 수면을 최대로 좋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주간에 낮잠 재우는 것도 조금 적게, 늦은 오후에 자는 낮잠을 가능한 안 자게, 그리고 잠자기 전에 한 두세 시간 정도는 너무 감정적이나 또 신체적으로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예, 활성화되어 있지 않게 잠자는 시간 쪽으로 갈수록 좀 차분해질 수 있도록 놀아주시더라도 좀 차분하게 놀 수 있는 방향으로 신체적으로 크게 노는 거는 오후에 놀고 주말에 놀아주고 밤에는 조금 차분하게 놀아주거나 같이 이렇게 마사지 해주거나 스트레칭 해주거나 하는 형태로 해서 이완하면서 잠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뭐 때로는 뭐 멜라토닌이나 이런 수면을 도와주는 약들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밤에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부모님들도 일찍 주무셔야 돼요. 아이 재워놓고 나는 다른 거 해야지라고 하면 아이는 혼자서 일찍 잘 수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이제 엄마 아빠 손이
이렇게 많이 필요로 하는 아이들은 엄마 아빠 품이 필요해요. 그래서 엄마 아빠도 일찍 주무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오버했네. 네, 감사합니다.